항상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전제로 가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이 시험이 지금 올해 이제 31회잖아요, 그죠? 31회 시험인데 시험은 실제 31번 쳤죠? 지금 32회입니다. 어쨌든 31회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거 순서대로 쭉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가르쳐주세요. 뭘 다운받으라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알죠? 첫 번째.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존의 틀을 막 바꾸려니까 그 개정된 법령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반영해가지고 기본 틀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조금 좀 쉽게 좀 기억하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카페는 말씀드렸죠. 그 네이버 카페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그쪽에 가입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갑시다. 올해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공부하시고 나면 공부한 내용을 계속 올릴 거거든요. 기존의 거 다 빼고 그러면 같이 따라오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요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있거든요. 용어의 용어. 법은 원래 용어입니다. 용어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것만 알면 공부는 다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수업 안 빠지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있거든요. 구분해야 될 게 일단은 용어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등록 우리가 소장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 공인중개사 그랬죠. 근데 표현할 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건 전제로 깔고 가야 될 용어들이 사무소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혹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개업을 영위한다 라는 이 말은 중개사무소이잖아요, 그죠? 이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그랬죠?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요거 전제로 깔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제재를 하게 되는데 뭐 절대적, 상대적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구분이 돼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필요적 그랬죠. 필요적이다. 혹은 이거에다 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말로 풀면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말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그죠? 그럼 반대는 뭐겠죠? 절대적 반대니까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다. 그리고 필요적 그러니까 임의적이고 그리고 기속적 그러니까 재량적 되겠죠? 재량적. 그러니까 요건 뭐뭐 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행정처분이라는 게 나오고 행정행벌이 나오고 막 그래요 표현들이. 그래서 일단 의무가 주어졌을 때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조문을 읽는 걸 기억해야 돼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쉽게 말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음 이제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중개사무소에 우리가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 순서를 보면 일단은 시험을 쳐야 되죠. 쭉 흘러가 봅시다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을 쳐야 돼요, 그죠? 시험 이름이 뭐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사단법인에서 뭐 임의로 만든 그런 있잖아요, 그죠? 개인 사설 그 법은 사단법인에서 만든 그런 자격증들 있죠. 그러니까 공인 자격증이 아닌
다수의 자격증들이 많아요. 뭐 경매사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죠. 이게 나중에는 공인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그 자격증을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배우면 뭐 배운 만큼 노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권리분석사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있죠. 자격증들이 있어.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예전에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뭐 이제 초기에 뭐 자격증을 따놔야 된다. 보통 사설 자격증들이 다 그래요. 초기에 자격증을 따놔야 된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공인 자격증이 되면 그때는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격증은 우리가 권리 분석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요. 우리가 경매 물건 분석할 때. 근데 우리는 서류상에 있잖아요. 등기부 있잖아요.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신력이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등기부에 그 건물의 주인으로 돼 있어. 그러면 건물의 주인으로 돼 있는 A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A가 아니라 B가 주인이야. 그죠? 그러면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소유자는 A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등기부는 공시죠. 이 A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라고 보여줄 뿐이지 A가 진짜 주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다라는 게 공신력이고 이해하겠죠? 등기 배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매 등에서 이제 뭐 입찰하고 할 때 권리 분석 하거든요. 그 권리 분석 어떤 권리 분석이냐면 경락을 받았을 때 물건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경매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 받았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게 없을까, 돈이. 아셨죠? 그리고 내가 해당 권리를 취득했을 때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있잖아요. 땅에 건물이 있어요. 이게 건물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또 아니,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파시켜 버려야겠죠. 전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건물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그 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게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처리해야 되지. 그 비용도 이 건물주가 내야 되고. 그죠? 근데 권리가 인정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경락받은 사람은 권리 행사를 못해요.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뭔 말이겠죠? 기본적으로. 이거 임의대로 했는데 철거를 못하니까. 근데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철거하겠죠. 예전에 실제로 그 경매문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중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이 땅이 있는데. 근데 이 건물이 시가로 한 300 정도 가는 거 건물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시가로 300이지 실제로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 땅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땅이. 그죠?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경매에 입찰하려면 얼마나 권리 분석했겠어요. 그죠? 여기서 권리 분석은 뭐냐?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땅을 갖다가 매수했을 때, 경락받았을 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권리 분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권리 분석.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이런 게 권리 분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에다가 공신이 있어야 돼. 권리 분석이 돼요. A가 주인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A가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권리 분석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병행되겠어요? 우리가 중개를 하더라도 현장, 우리가 임장 그러죠. 임장. 현장답서 임장 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만 누구 거다라고 해가지고 중개하면 권리 중개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중개사고는 뭐겠어요? 권리 문제, 권리 문제. 이해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락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그 건물주에 대해 얘기했겠죠, 그죠? 뭐 시가 뭐 한 300 정도 가니까 여기서 뭐 한 50억 아니면 이제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면 시가는 건물의 공사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짓는다 생각하면 대략 한뭐 100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건물주는 택도 처리하지 마라 이랬겠죠, 그죠? 이게 시가가 300억 정도 가는 건물인데 70억에 줄 테니까 건물을 비우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라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텼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집행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파시켰습니다. 왜냐면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 건물주도. 근데 설마 이 시가 300억 가는 이 건물 갖다가 강제 집행하겠냐 이 생각한 거죠. 근데 법대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가야 됩니다. 권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건물이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던 사람도 다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 건물 어느 순간 아시죠? 도시 지나가다 보니까 비계 있죠. 그게 막 있잖아요. 쳐놓고 어느 순간 꽝 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 것도 국가가 손해고, 그죠? 이 건물주도 요 철거비용 누가 내야 됩니까? 지가 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권리를 갖다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등기사항에서의 내용만으로 그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자격증 같은 경우도 정착이 되겠냐 뭐 이런 의아심이 있죠. 어쨌든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제일 좋은 강의는 돈 주고 듣는 강의입니다. 무료 많아요. 원칙이 무료 많아. 근데 제가 권리 의무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어요. 권리가 있으면 뭐야? 의무가 따라오는 거고.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혹여 이게 이 자격증을 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따고 나서도 해야 될 공부가 굉장히 많아요. 듣고 들어야 될 공부들이.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이어가는 게 좋잖아요. 하면 캠코라든지 각각 그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개설되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그 강좌들은 나름 그 지명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강남 대치동이 유명했잖아요, 그죠? 애들 대학 갈 때 그 강좌를 강남구청에서 있잖아요. 그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 강좌는 전국적으로 대박 쳤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수강료가 구에서 하니까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애들의 그 회비가 뭐 5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얼마인데 하여튼 그걸 내고 강의를 끊어서 듣게 해줬어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강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한 강사들이었으니까 해서 전국적으로 일반 이 강의를 못 듣는 있잖아요. 서울에 가서 대치동 강의를 못 듣는 일반 애들한테 사설 강의 있잖아요. 대박 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지방에서 가입 못 받는 애들. 하여튼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공인자격증이라든가 유료화된 강의들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험 치잖아요. 이 시험이 지금 몇 번째라 했죠, 제가? 31번째예요. 근데 실제 31회인데 실제는 32회라 그랬죠.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자격이 있어 없어요? 시험은. 우리 자격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제한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그냥 맛이 가도 시험 쳐다보면 못 쳐. 시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죠. 10월 31일 날 가서.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겠죠. 맛이 가도 합격해야 안 해? 약간 맛이 갔는데 딱 그 신들린 듯이 찍잖아요, 그죠? TV에서 옛날에 봤어요. 어떻게 찍냐 그러니까 형광등을 딱 보고 있다가 문제를 딱 보면 네, 눈이 삥 하면서 그 문제에 뭐가 딱 보이는 보기가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찍는 애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뭐더라? TV에 보니까 뭐 편의 중견감 하대요. 그거 나왔던 여자애가 그랬어요. 하늘을 이렇게 봤다가 형광등을 딱 봤다가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 보기가 따로 보인대. 예. 그러고 또 있었어요. 싹 그 문제 생각하고, 그죠? 문제에다가 그 문제에다가 손가락을 탁 찝는 거야. 그때 떠오르는 번호 있잖아. 예. 예. 설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그랬죠. 시험, 이 객관식 시험 어떻게 한다고? 5분의 1이라고. 1, 2, 3, 4, 5분의 40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1분의 8개, 2분의 8개 총, 그죠? 그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근데 대략 거기에 5분의 1을 맞춰요. 그래서 많으면 9개, 적으면 7개. 그 수준을 안 벗어나요. 예, 그래서 진짜 안 될 때는 세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1차 시험도 쭉 줄여나갈게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1차가 과락 없이 과락. 몇 개입니까? 16개. 16개 미만으로 맞는 과목 없이, 그죠? 평균 몇 점? 60점 이상입니다. 몇 개? 24개. 그죠? 그러니까 두 과목이, 1차가 두 과목이에요. 그죠? 개론하고 민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개론과 민법을 시험 쳐가지고 40, 60이잖아요. 그러니까 48개죠. 48개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야,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개수가, 그치? 48개 맞는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 한 과목이 16개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이 40점이라는 게 묘하게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시험 점수가 40이 안 나온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과목의 성격을 알고 중요한 게 뭔지, 그죠? 중요도를 따라서 구분을 해서 딱 기본적인 공부가 되면 몇 점 나온다? 40이 나온다. 그러니까 40점도 못 맞춘다? 아, 나는 영 공부가 안 됐구나. 그죠? 지금 여러분 시험 딱 문제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감으로 딱 찍어서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8개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찍을 거면 아예 한 번으로 다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7개, 8개는, 많으면 9개 맞고, 적으면 7개는 맞아요. 공식 시험이라면. 근데 원래 안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모르는 문제를 찍는데 한 번으로 밀면 기분이 이상해. 기분 나빠. 뭔가 진짜로 찍는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보고 감으로 찍어요. 빵점 안 맞아봤죠? 제가 빵점 맞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빵점을 맞았는데 빵점 맞고 그 억울한데 빵점 맞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반항한다고. 내가 그죠? 뭐 빵점 맞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나는 더 맞추고 싶었는데. 그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선생님이 이게 반항하는 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그럴 일이 있어서 학교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그 선생님이 특히 안 좋았어. 막 학생들이 그때 비난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야 머리가 크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근데 올해는 그죠? 이제 고3도 서거근 있죠. 이미 애들 머리 다 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해보면 고3 때 보통 있잖아요. 다 컸어요. 사실은 다 컸어요. 요한선 유사가 돌아가시다가 18이었어요. 그죠? 4.25 때 마찬가지였어요. 4.25 때도. 부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고등학생 다 대모했어요. 3.15 맞죠. 부정선거 마찬가지고. 이미 그때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였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빵점 맞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죠? 그래갖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예 공부를 안 했으면 한 번으로 쫙 밀지 왜 그걸. 근데 그럼 양심이 또 가책이 돼. 그래도 그나마 형식을 갖춰서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고. 근데 어떻게 그날은 그렇게 잘 빵점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한 개는 맞게 돼 있거든. 그래서 빵점 맞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 같죠? 아닙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거. 근데 굉장히 제가 지나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낙천적이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시험 얘기하면 그 얘기 하거든요. 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제는 문을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시험 답안지 있죠? 문제를 막 돌리면서 엄청 신나게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시험 뭐 왜 그렇게 신난다니까 시험 쳤대요. 그래갖고
얼마나 잘 쳤나, 이제 애가 기분 굉장히 좋게 들어오니까 한 개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왜 한 개 맞지 기분 좋게 들어오니까 그래도 하나는 맞았잖아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들어다녀갖고 아직도 시험 얘기하면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그 장면이. 하여튼 이 시험하면 별 경험을 다 했으면 저는. 대학교 들어가시, 우리 비슷한 또래 맞죠? 아니, 본인 말고요. 비슷한 또래 맞죠, 우리? 예. 그리고 대학교 시험 치는데, 예전에 낙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낙제? 권총을 차가지고, 그것도 장총을 차가지고. 아십니까? 장총, 권총, 아십니까? 학점은 F 나면 그냥 뭐 전체적인데, 전체 액션, F가 나버리면 그게 장총이거든요. 낙제. 그래가지고 학점이 대학교 친구가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학점이 1.98이었습니다. 2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가서 뭐 그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죠. 그 집에 가서 이제 막 맞아 죽어냈는데. 어쨌든 1차는 무조건 통과돼야 됩니다. 1차는 통과 의식입니다. 그래서 1차가 시험 합격한 사람이 2차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2차를 칠 수도 있습니다. 왜? 같은 날 치거든요. 그래서 원래 1차, 2차는 1차가 된 사람만 2차 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같은 날 1차, 2차를 구분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분하지만 동시에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2차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면 원래 1차는 선택형이고 2차는 논문형이거든요. 그러면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문형인데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2차가 모두 다 객관식이다. 이유가. 그래서 2차도 40점 16개, 가락 없이 평균 몇 점? 60점 이상 이렇게요. 60점 딱 확률상 제일 만만한 확률이 뭔지 아세요? 반반입니다. 반반. 짬짜면도 반반이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인 반반. 아시죠? 물 반, 고기 반. 근데 요 24개는, 그죠? 아주 한 개 맞추고 틀리고, 2개 맞추고 틀리고, 또 한 개 맞추고 틀리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2개 맞추고 한 개 틀리면 되는 거거든요. 4번만. 24개면 24개. 확률상으로 굉장히 쉽거든, 사실은. 근데 실제로도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죠? 사시문항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사시문항 공부를 전반적으로 1월달, 2월달 기본과정 딱 듣고 나면 어느 파트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어느 파트에서는 꼭 나와 라고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없는 부분,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확률로 따지는 부분이 있고 무조건 나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나와 하는 부분을 세봐요. 그러면 어느 과목인지 보통 한 30개 가까이 돼요. 그 중에. 근데 내가 못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양이 이만큼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추는 게 있고 이만큼 공부하는데 2문제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자기 공부하고 많이 맞추는 거 공부해야지.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걸 잡아야 되고. 그래서 40개 중에서 몇 개라고? 24개를 찾는 거거든요.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그러면서 계속 공부해 가는 겁니다. 거기를 위주로. 1차, 2차가 동차를 준비하면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될까요? 1차예요. 1차가 안 되면 7월쯤 돼가지고 딱 그 이야기 나옵니다. 포기할까? 1차만 할까? 1차만 하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1차만 하면 누가 된다든가 1차는 무조건 된다고. 2개 공부하면 6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죠?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또 별 차이가 안 나요. 1차만 공부하면 시간이 남아 돌 것 같죠? 또 2차만 공부하면 1차 2과목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 것 같죠? 작년에 그러면 2차만 공부하신 분 떨어진 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는 학원에는 야간반이 몇 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다 합격하자 그랬는데 딱 한 명 떨어졌습니다. 누가? 23살짜리가요. 그것도 2차만 공부한 애가.
혼자 떨어졌습니다. 1000 넘어 떨어지는 거야. 그죠? 머리가 어디 있어요? 하드를 갖다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를 가지고 따져보면 23살짜리하고 53살짜리가 같겠어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23살은 우겨 넣으면 들어가요. 그리고 안 나가 잘. 53세는요 우겨 넣어도 잘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또 나가비. 그게 어디 비교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53살짜리는 됐어요. 3살짜리 하니까 또 애 같아. 53살 됐어요. 근데 그 23살짜리 떨어졌어요. 그 유일하게 혼자만. 그래, 야간반만 친한 사람들이 많이 안 되니까요. 10명 정도 되니까요. 이게 야간반만 단합이 잘 돼요, 잘 모여. 그러니까 지금 학교했으니까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어. 한 명만 빠졌어요. 그 한 놈만. 시험 치는 날도 내가 봤는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로. 그죠? 혹시 자제분 중에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 1년 하면 합격합니다. 합격률 같은 소리하고 있네. 70몇 대면 100몇십 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순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확률이 얼마만큼 허수냐면, 20대 1이죠. 그러면 몇 명 제끼면 돼? 20명이 한 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비율이지. 그러면, 자, 전국적으로, 그죠? 5,000명이, 예? 시험 쳤어요. 5명 뽑아요. 몇 대 몇입니까, 이거? 1000대 1입니까? 그러면, 1000대 1인데, 1000명을 제끼면 난 합격하네? 1000명 제끼면 499등인데, 뭐, 490, 400등이 4,000등이게 4,000등. 4,000등이 합격 안 하죠? 1등부터 몇 등까지? 5등까지. 그러니까 20명이 제끼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 합격권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박터지게 하는 애들은 몇 명이다? 합격권에 들어있는 애만 박터지게 합니다. 나머지는요, 구석 갖추는 거죠. 김구라 그랬죠? 구석 갖추지 말라고. 대상도 안 죽으면서. 그러니까 혹시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자제분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박터지게 하면 1년 하면 합격합니다, 공무원도. 근데 그걸 못 견딥니다, 애들이.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이게 기복이거든요. 공부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떨어지니까 이게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심리학자가 그랬습니까? 고민이 많고 헷갈릴 때는 끝까지 가보라고. 아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봐요. 아예 고마, 아예 다 놓고. 그럼 어느 순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아니고 꾸준히 가는 게 그냥 합격하는 비결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공부하는지 노는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꾸준히 가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하잖아요, 그죠? 합격하면 뭐라 부르죠? 예, 공인중개사입니다. 짧게 갑니다.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법인가 저 법인가? 이 법입니다. 미국에도 공인중개사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표현이 다르죠. 리얼 이스테이트 에이전시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공인중개사예요. 우리는 공인중개사인데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미국 가서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할 수 있냐? 없죠? 그래서 이 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누군가의 그죠?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좀 배워볼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다는 말은 중개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한다? 밥 한다.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공인중개사는 어디 있다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중개업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게 되면요, 무등록자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이제 일을 좀 배워볼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요. 그럼 뭐라 하죠? 소속 공인중개사 그럽니다.
이해하겠죠? 그 토끼 틀입니까? 뭔 틀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본인을 부르는 줄 알겠죠? 소속 공유사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요걸 공중 그래요. 이제 자꾸 이게 지금 이것도 제가 쭉 적은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있잖아요. 줄이면 뭐 절취 그래요. 그 의미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소공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시험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것도 요령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왔어. 그러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 예, 어디고? 자격정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격정지. 자격정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떠올라야 될 게? 예,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연결이 딱 돼야 되면 했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제 업을 해볼까 그러죠. 일을 좀 배웠으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뭐 한 석 달 정도 사무실에 일하면 대충은 해요. 그죠? 그리고 일의 난이도를 따져보면 제일 간단한 건 뭐야? 원룸. 두 번째 아파트. 세 번째 주택. 네 번째 상가. 그 다음에 끝이 뭐냐? 토지. 그러니까 그에 걸린 뭐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요 난이도에 비례합니다. 이해하겠죠? 어려울수록 근데 현금 그러니까 그 사무소의 회전율은요 밑에가 빨라요. 제일 빠른 게 뭐 있습니까? 원룸이요. 원룸은 그날 와가지고 계약하고 돈 넣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돌죠. 대신에 땅 하나 하면 1,000만 원 받으면 이거는 17만 5천 원, 20만 원, 그죠? 근데 여기는 건 소나기 맞으면 어쩌죠? 그럼 보슬비 맞으면 보슬비는 옷 안 젖어? 젖어요. 단지 이제 소나기는 한 10분 쓰면 팍 젖는 걸 소나기는 사방철방을 뛰댕기도 그죠? 시간 좀 지나야 젖는 기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소속 공인중개사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업을 해야 되겠어. 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뭐 해야 돼? 우리가 이거뿐만 아니라 통닭집을 열어. 뭐 한다 그러죠? 그렇지. 기업한다 그러죠? 빵집을 해. 그래도 기업해야지. 기업발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 붙이면 돼? 기업을 붙이면 돼요. 기업 공인중개사 그러죠? 이 사람이 뭡니까? 중개사무소에 가면 앉아있는 소장입니다. 소장. 여기있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는 줄여서 개공 그래요? 요새 다 개 붙으면 안 좋는데 그죠? 개. 어쨌든 기업 공인중개사는 봐봐요. 뭐 한 사람이죠? 사무소를 차린 사람이에요. 봐봐요. 제가 저기 적어놨죠? 사무소 이퀄 뭐라고? 토끼털인가 무슨 털인가 하여튼 봐봐요. 저게 사무소를 차렸다. 뭐 했다? 등록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등록한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기업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사무소가 있어요. 이해하겠죠? 사무소 없는 개공이 있을까? 없어요. 기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사무소가 있어요. 얘가 원래 일하면 안 되는데 요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달팽이죠.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가 미달팽이죠. 있긴 있어. 무등록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 딱 그러면 달팽이 달팽이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거죠. 이 달팽이잖아. 집 없는 달팽이 생각합니까? 그림 그릴 때. 무슨 말이냐? 기업 공인중개사는 뭐다? 사무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랬던 저랬던 어떤 사무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일까 저 법일까? 이 법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세 개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 공통점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겠죠? 공인중개사 그러면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자격증. 또 공인중개사 딱 보면 시도지사가 기능해야 돼요. 아셨죠? 공인중개사 그러면 시도지사.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법에서 뭐 했다고? 등록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안 되는 게 4개 있습니다. 승격상. 이중 등록은 안 됩니다. 토끼 아니고. 보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그죠? 그래서 손을 안 들은 볼로 계속 시키는 거죠. 이중 등록이잖아요? 그럼 사무소 몇 개 있을까? 등록 이퀄 사무소니까. 사무소 몇 개가 있어요? 2개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요. 사람을 쪼갤 수 없는 한에는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한 곳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중 등록이 절대 금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중으로 소속하는 것도 안 돼요. 사람을 쪼갤 수 없잖아요. 그죠? 이중에 소속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란 말은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죠. 그런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이 법에 가지고 뭐 했다고? 등록을 해버리면 자기 사무소에도 소속이 되죠. 자기가 만든 설치한.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중소속입니다. 이건 절대 불가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될까요?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되죠. 지금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뭐로 돌아가?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죠. 이해하겠죠? 공인중개사가 돼서 다시 뭐 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X.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냥 통상 얘기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죠? 이제 일을 적당히 배워가지고 자기가 개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통상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기존에 다니던 사무실은 그만두고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통상 얘기할 때는 그 생략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상 얘기할 때 공인중개사가 뭐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말할까? 얘를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 공인중개사가 그죠? 막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뜻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자랑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 불가죠. 그리고 등록이나 자격은 대인적 처분이고 일신 전속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양도대여라는 이 4가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절대 불가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 금지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절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줄여서 제가 뭐라고 부른다 했죠? 절취라고 불러요. 얘기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개업을 했죠? 자, 개업했다는 말은 뭐라고? 사무소를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소를. 이 사무소를, 자, 사무소는, 자,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소는 허가받은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허가받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등기된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허가받았다. 저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데, 즉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건물주가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상태라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용 승인만 받으면 돼요.
즉 이건 건물이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사용에 관한 문제지 누구 거냐 권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미등기 건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근데 이 건물이 내 거라야 될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바람이지. 그죠? 내 건물에 사무소 차리고 손님이 오든가 말든가 아셨죠? 제가 지난번 예전에 얘기할 때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아는 한 달에 건너 아는 그 소장님은 돈이 많아요. 1억이 넘는 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이분은 외모 꾸미는 것도 관심이 없고 뭐 별로 이런 관심이 없어요. 공유사는 그것도 자기 남편이 건설하시니까 따라 그러니까 착해요. 그래서 따라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공칠 갈래? 이래서 또 용품 사주니까 따라가서 공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나오고 들어갔다 하니까 심심하니까 나 그냥 사무실 가지 말까? 그만둘까? 하니까 괜찮다. 그냥 사무실만 일어나고 놀아라. 그러고 사무실 일어나고 놀고 있어요. 왜? 그게 자기 거거든. 그래가지고 늘 불은 켜져 있어요. 늘 불은 켜져 있고 간판도 막 화려하게 켜져 있어요. 근데 사무장이 없어요. 전화하면 집에 있고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은. 그러니까 사무소는 자기 소유 건물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사무실을 빌릴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리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장이거든요. 근데 얘가 집에 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격증이나 따라 좀 이래가지고 자격증이 따라하니까 또 공부하는 머리는 있어가지고 하고 나가지고 노는 듯이 하는 듯이 그러더니 시험 됐어요. 근데 얘가 저녁만 되면 어디 가서 심취를 해요. 판 돌리고 말하는 거야. 판 돌리는 거 아십니까? 훌라에다가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안하니까 이 건물을 그냥 사무실을 차려가 일이나 해라 이래가지고 사무실을 딱 차려줬는데 야 이름을 하니까 보증금이 있을까 없을까 날라가필까 생각이 걱정되니까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는 누가 차렸다고? 갑이 소장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사무소를 임대차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기 거 아니라도 돼요. 타인 명의 임대차도 돼 안 돼?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장님은 누구라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동업의 경우가 많아요. 동업. 사용대차 그러죠. 동업. 내가 사무실 얻을 끼니까 너는 네 자격증 걸고 같이 동업하자. 돼 안 돼? 해요. 그 사무실은 내 거지만 자격증은 남의 거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 필요 없고 소유물은 타인명의 임대차도 돼 안 돼? 돼요. 뭐만 되면 사용 승인만 받았으면 사용하는 데 문제만 없으면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은 돼 안 돼? 돼요. 무허가 건물은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죠. 허가받은 건물에 말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이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사무소를 차리는데 있겠죠? 그러면 사무소에 간판은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 이퀄 뭘 말할까요? 간판을 말하는데 간판은 달아야 된다 달 수 있다.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안 달면 모르지만 달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를?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이름을. 여기있죠? 그리고 옥외 광고물 설치는 뭐라고? 간판을 말합니다. 현수막은요? 안 됩니다. 간판을 달았죠? 그러면 이 건물에 사무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정이 4개가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입니다. 4개. 5개도 있고 6개도 있고 7개도 있고 많이 걸려 있는 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 걸려 있는 중개사무소는 소장님 나이가 많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궁극적인 욕구가 뭘까요? 최상의 욕구가 최종 단계야.
인정요구입니다. 인정요구. 그래서 명함 같은 것도 받아보면 인정요구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명함에 적어놓은 내용이 많습니다. 뒤에 무슨 살기, 무슨 뭐 바르게 모시기, 뭐 조기 축구에 무슨 뭐 이러면서 다 씨알데기 없는 거. 어쨌든 씨알데기 없는 건 아니지. 그거는 그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걸려 있어야 될 게 몇 개? 4개입니다. 처음 오신 분 뭐 걸려 있을까요? 사무소에 뭐가 걸려 있을까? 간판은 벽에 걸리는 거고 이 밖에 안에. 예. 정들 안 거. 사무소 가보셨죠? 중개사무소에. 한 번 더 가보세요. 이제 지나다니면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사무소만 간판만 보일 거야 이제 눈에. 그죠? 임신을 하게 되면 배부른 사람만 보이죠? 일단 뭐가 걸려있을까요? 생각해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 그랬죠?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등록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등록증이죠? 예, 등록증이 걸려있을 거예요. 또 증, 예, 자격증. 그 다음에 공제증서 같은 게 물론 걸려있어요. 책임져야 되니까 보증서. 예, 그래서 보증증서가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가 걸려있습니다. 보수 얼마를 받는지 중개보수. 그래서 등자, 보보 해가지고 이 4가지가 사무소에 딱 걸려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 소장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업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이 개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개업을 하고 있을까 안 할까요? 모른다 그랬죠? 이 법에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뿐이지 이 사람이 실제 중개업을 하고 있을지 안 할지는 몰라요. 왜? 등록만 해놓고 유럽에 가서 여행을 갔다 3개월짜리 코스로 여행을 다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일까 아닐까? 입니다. 그런데 개업하고 사무소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개공이죠. 뭐라고? 이 법에서 뭐다? 등록한 사람은 뭐라 한다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해하겠죠? 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본인 문제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표현할 때. 우리가 조문을 읽는다 할 때 우리가 자 소장들끼리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고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소장들끼리 있잖아요. 정보를 교환해요. 그 네트워크 이름이 뭐냐면 한방이라고 있어요. 여기있죠? 이건 밖에 있는 해리와 순전하는 다방 이런 거 다릅니다. 그런 사설 정보망이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서 아셨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현재는 2개밖에 없어요. 한국감정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운영하는 사람이 뭐라고?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부가통신 사업자예요. 이게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사람이 뭐가 돼? 거래정보 사업자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죠. 처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부가통신 사업자가 법인일까요? 개인일까요? 이게 그죠?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조문을 읽는 원칙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제가 적었죠. 근데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제가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여러분은 부가통신 사업자가 누가 돼요? 법인이 돼요? 개인이 돼요? 라고 여쭤보면 차라리 모르겠다는 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기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제가 앞에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부가통신 사업자는 앞에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죠? 앞에 무슨 말이 이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셨죠?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여러분 구분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걸 이런 식의 그 조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소를 차렸죠? 사무소를 차렸는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중개사무소에 딱 가보니까 소장이 있어요. 소장이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부장도 있고 실장도 있죠. 처음 오신 분 보고 있죠? 부장, 실장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장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기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자격증 없이도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요 두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근데 고용인을 조문에서는 얘기할 때 등이라고 묶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하겠죠? 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라고 나올 수 있고 이해하겠죠? 그러면 등 그럴 때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이해하겠죠? 자, 인장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을 때 아무 도장이 아니고 등록관청에 등록한 도장을 찍거든요. 그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나와야 돼.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라고 나와야 돼요. 둘이 나와야 되죠. 등이라고 해버리면 누구도 포함되니까 중개보조원도 포함되니까 이해하겠죠? 이런 표현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도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개 업무 수행자, 중개업 종사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X가 아니고 중개업 종사는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다 포함돼요. 중개사무소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격 있는 사람만 돼요. 누가? 개공, 소공은 이렇게 나야 돼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OX, X예요. 왜? 얘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라든지 일반 선무 같은 건 가능하지만 중개 업무 수행 안 돼요. 중개 업무 수행이 뭐였죠? 중개업의 본질이에요.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이런 경우를 뭐란다?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차이, 그러니까 중개 업무 수행이다 그러니까 아까 확인 설명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인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개공이 올 수도 있고 소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개 보조원은 따라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인식하면서 보면 이 과목은 생각보다 그 부분만 실수만 안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과목은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인다, 그죠?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을 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 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